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반대편에 신장식 형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철수 대표 이번 주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이끄는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 자신이 말한 야권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이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그 다음 하나 더 위인 이제 대선에 맞춰진 거라고 말씀을 또 하셔서 이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안철수 종특이죠, 종특. 뭔지 잘 모르겠다. 안철수 네. 분석 전문가 이준석이 이제 잘 풀어드립니다. 예. 예. 그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여의도연구원에서 A, B 후보 둘이 이제 올라갔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걸 들었는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었는지 A, B 중에 A가 출마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 같아요. 그 예. 저번에 다 맞는 공개했어요? 얘기하셨잖아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A, 오세훈, B에서 A를 빨리 특정해 주세요. A가 네. 당신이랑 가까운 사람이지. 아니요, 난 말을 못해. 유승민 의원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인은 안 해줄 테고 어쨌든 A, B 중에 A가 출마 견씨 굳혔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에서 진짜 국민의힘이 가진 그 안에서 나름 이제 깡통 그랜저나 제니스급이 나온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설 위치가 뭐냐. 예, 본인은 완전히 그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승민 근데 전 상식적으로 대표 보면 이게 소문이 좀 A가 돌던데. 오세훈, B가 유승민이라 해야 되는데 예. 친소 관계로 보면 또 유승민이 아마 A를 가능성이 저 있다. 취재한 건 아닌데 네. 이준석 위원이 말하는 A가 제가 주구장창 필승 카드로 주장하는 그 A랑 같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래요. 저는 그렇게 아니 나는 NCND야 오늘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전략이야.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유승민이고 근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네, 상황 실제로 보면은 속에서 오세훈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신당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꼬인 게 뭐냐면은 자기 탄은 이제 그럼 대선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럼 대선에서 경선 룰이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플랫폼이니 하면서 연합 공천하자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으로 완전 끼얹은 게 이번 주 내내 회자되는 그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네네. 윤석열 총장이 24%인가 했던 그 조사 있잖아요. 그 조사에서 그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등 당내 주자군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 이 셋이 들어간 조사가 됐거든요. 네네. 한길 리서치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그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오세훈은 성적표가 없어요 거기서. 아예 성적표가 없어.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는 성적표가 생긴 거죠. 예. 윤석열이 24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는 그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득표치. 그 말은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방송 나와서 김선달이라 표현했는데 네. 약간은 대동강물을 계속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대동강물이 내 거야 이런 다음에 뭐 등기는 안 된 것 같은데 내 거야 이런 다음에 계속 퍼서 팔았거든요. 예. 중도, 개혁, 새정치 이런 거 계속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동강물이 네 거 맞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 자 제3지대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중력이라는 건 가장 무거운 쪽을 당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윤석열이나 안철수냐 했을 때 윤석열이 훨씬 무거운 존재가 됐거든요. 이제. 어느새. 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 큰 선거마다 앞두고 했던 그 봉이 김선달 플레이 대동강물 내 거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안석열이래 안철수 대표가 예. 안성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새 정치나 이런 구호가 없이 이제 뭐 그런 거로 장사하는 상황 없이 서울시장과 대선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이런 얘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말실수로 하신 그 안성열도 가능합니까?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 뒤집어 말하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와가지고 안철수 대표랑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예를 들어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가진 어떤 그런 뭐 법조의 이미지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정의에 대한 본인의 개념 이런 건 존재하는데 거꾸로 윤석열에게 없는 거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느냐예요. 윤석열의 교육관은 무엇이냐, 경제관은 무엇이냐, 안보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그 3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3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물어봤지만은 안철수의 안보관은 무엇이냐,
안철수의 경제관은 무엇이냐, 안철수의 교육관은 무엇이냐가 아주 또 선명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원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제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계속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에게 좀 발언 시간을 많이 드린 게 가셔야 된다면서요. 오늘 제가 당원 교육이 있어가지고 아니, A, B는 말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한다 지금. 나 없을 때 아무 얘기나 해.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아 예, 확인해서 내가 보기엔 알려주세요. 유승민 깡패가 유승민이야, 많아. 유승민. 그럴 거야. 내가 그러면 확인해 줄 줄 알지.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자 고생하셨고 내가 확인해 줘야지, 이준석 그러면은. 최고, 안 예, 해도 조심해서 사실상. 예, 일정 소화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요 네. 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네. A, 아직 B- 안 나가지도 안 않았는데. 나갔어요?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누군지 얘기 안 할게. A, B, C, D 수도 있고 어떤 유력 인사 중에 하나가 당내에서 이제 뭐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측근직에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호. 원래 처음에 예. 나타나지 마. 누구일지는 모르겠어요. A, B, C, D 뭐 다 돼. 그 근데 최근엔 오라 그래. 그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가져와봐. 보고서 어. 올려봐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유승민 전 아니 의원인데. B, C도 다 A, B, C 다 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니 뭔지 유승민 몰라. 의원이 태도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어쨌든 너도 유승민이네. 나 왜냐면 누군지 몰라요. 네, 특정하진 근데 어쨌든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야 웃기지 마. 그러고 막 보고서 좀딱 만약에 말을 옮기죠? 아 자기 앞에 오지 못하겠는데 훅 들어갔거든 아니, 지금. 보고서를. 근데 최근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좀 바쁘더라고. 방송 그 여기저기 빠지기도 하고. 예. 내가 보기에 뭐 유승민 그쪽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저기 못 봤어. 말을 멀리서 못 더듬어. 봤어요. 저 뭐를 막 말을 준석이 더듬는 것 이준석 같아. 출판 기념회 아. 예, 갔다가 본 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뭐 일단은 또 안철수 대표 반문연대는 또 해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특유의 어법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그랬는데 새정치의 내용이 뭐냐 없어 지금까지도 그분이 얘기한 새정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 아니면은 뭐 대선이든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반문연대 정치적인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예. 다 모여 뭐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도 괜찮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 다 모여 예. 뭐 서민 김병률부터 윤석열 총장까지 뭐 다 모여 이렇게 갈 건지 예. 예. 아니면 사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나의 축이라면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거를 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당 후보한테 한번 힘을 줄 건지 아니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야당한테 줄 건지 이런 판단 그러니까 경제와 정책적인 네네. 생활과 밀착된 이걸로 갈 건지 반문연대와 다 모여 이렇게 갈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을 못한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개혁연대, 미래연대, 뭐 플랫폼 무슨 연대 100가지 연대를 얘기해도 그냥 안철수 대표의 얘기는 반문연대 하자는 얘기예요. 반문연대를 해야 자기가 틈이 생기거든. 그렇죠. 정책 선거 민생 중심의 선거로 가면 당대당 대결로 딱 가게 되는 거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반문연대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서 뭐 혁신 플랫폼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냥 반문연대다. 그러면서 뭐가 새로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고 자기 공간을 그렇죠. 내기 위한 예. 자기 공간을 열기 위한 다양한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별로 공간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랫폼은 뭐 정당 창당이 아니라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정당 안 만들면 뭐 하겠어요? 플랫폼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벤처기업 할 거 아니잖아요. 사업할 거면 그 얘기 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기회가 많았죠 그동안. 지금 또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예. 의사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업도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벤처기업도 뭐 성공했었고 그런 걸 장점을 살려서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건 그래도 의사로서 뭐 대구 가서 봉사하거나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V3를 무료로 제공할 때는 다 박수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와서는 보여준 게 없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생명력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보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소멸됐다고 봐요.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예측이 되잖아요. 네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볼 때 검증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보면서 판단해 보자는 거거든요. 예. 뭐 좋고 나쁜 거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즘 보면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서울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탑만 해봤지 온리 원만 해봤지 원오브 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해본 적이 없고 네. 내가 당종제 대통령 원만 해본 거 넘버원. 안철수 연구소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름이. 계속 사업을 해서 음. 정치에 들어왔어도 나는 원탑만 해본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확 위로 들어왔어. 내가 서울시장 사실 서울시장 만든 거지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제가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권 들어왔어도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당도 저 새정치민주연합 들어갈 때도 정치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죠? 지방선거를 자기 사람 몇 명 꽂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당 대표가 돼서 총선에 승리를 거뒀어요. 네, 네. 그러니 이 원탑만 해보다 보니까 다른 원어무대으로 어울려서 뭔가 해보는 데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다 깨졌거든.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깨지죠. 그렇죠. 김한길 전 대표로도 깨지죠. 유승민 대표도 다 깨집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원탑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2년에 안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던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던 플랫폼이 아니라 뭐 기차역이가 뭘 만들어도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시점이지 본인이 내가 이렇게 2012년에 그 안쪽에 다 따라와 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그걸로 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현재까지 살아온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거기서 지금 안철수 대표 약간의 한계를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고 본인이 어떤 형태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보수 야권에서는 가치가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내가 원탑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렵죠.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그 박주민 의원도 어쨌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또 같이 하셨으니까 대표. 네.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정치자금법이 좀 이제 이게 경선 비용 문제가 있는데 정치자금법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은 예비 후보도 후원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장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그게 광역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위헌을 했는데 그게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예요. 아직 안 받겠어요. 근데 이제 광역자치단체 서울 정도 되면 많이 경선 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경선만 하더라도 많이 이거 들어요. 많이. 이것까지 검토한 걸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 여기까지 아니 검토했으면 왜냐면 사실은 고민이 되죠. 왜냐면 경선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아니 그거 옛날부터 고민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제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 예. 당내 이제 여성 후보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뭐 여성 후보라고 하시면 이제 또 나왔던 인사들 가운데 혹시 뭐 대표적인 게 박영선 장관일 텐데. 그렇죠. 박영선 장관도 이제 뭐 인정도 부인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거 룰 자체도 일단 지금 아마 이제 상대방도 영해져 있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 쪽이 뭐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 그다음에 본 경선 80% 하는데 추세는 보니까 일반 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5대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대방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상대방 후보 용구하게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사실 뭐 경선 룰도 좋고 뭐 비용도 다 좋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이제 이길 수 있느냐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힘이 좋은 여당, 네.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결국 청와대 의중이에요 현실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당의 이런 광역자치장의 후보 결정하는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전 절대적으로 봐요. 이제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확 내리꽂았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분위기는 잡아줄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식이고 지금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현실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나가서 사직서 내고 싶은데 대통령 끝까지 수리 안 해줘요. 장관도 그러면 너 당신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빨리 나가세요. 그럼 나가서 하란 얘기고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의 의중이 당에 퍼지는 거는 그거는 뭐 아주 쉽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하는 당원들이 제일 많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후보군은 지금 뭐 박주민 의원도 이거 얘기 나오고 여러 얘기 나오지만 다들 아마 지금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문하는 생각은 뭐냐 자, 거기에 일단은 곧도 세우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먼저 보면 그럼요. 되겠네요. 박영선 장관이 과연 지금 중소기업 그 벤처부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 사표를 내느냐 예. 그리고 수리하느냐 요걸 보면은 좀 알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연말 개각설이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 얘기는 했는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뭐 많이 남지 않았고요. 네네. 대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는 아마 물론 당내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이라는 건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또구나 이 언택트 시대에 뭔가 새롭게 뭐 분위기를 만들기 힘들어요. 당원들 운동도 하기 힘들고요. 그거는 좀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여의도 정가에서 뭐 이번 판이 좀 불리해서 주저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좀 있던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서울은 저희들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우리 구청장이 24개 구 중에 그렇죠. 25개 중에 24개 24개고요. 예. 그다음에 시의원도 대부분이고. 아니 근데 약간 지지율이 밀리는 조사가 좀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이라는 거는 만약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사표를 냈을 때 수리해 주는 정도지. 그 수리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밀어준다든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대부분 보면 본인이 의지가 확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관료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내가 무조건 나겠다 이런 경우에 아유 뭐안 된다 이렇게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저는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그 거론되는 분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예. 과제를 해결을 못하면 뭐 어떤 출마 것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박영선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박영선 장관이 올 연말에 그 사표를 내 그걸 받아들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장관은 그렇게 4월달까지 계속 비워둘 수 없죠. 그렇죠. 인청 들어가야 돼요. 이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다 고사해가지고 나중에 뭐 유사과학자 이런 사람들까지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권이 받게 되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직 장관들은 그만뒀을 때 인사청문회가 만약 추 장관이 그만뒀다고 해봐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건 뭐 난리입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이 장관분들은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추 장관은 하나 또 해야 될 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갔다고 했어요. 그럼 공수처라도 출범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죠.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게 늦어지면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원오브댐 300명 중에 한 명의 젊고 개혁적인 의원 이거는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광역단체장은 도백, 예전 원님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적인 경륜이라든지 연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돌파력과 선명성만으로 시장으로서의 자기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검증되진 과정이죠. 않았다 아직. 예, 아직은. 예.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지만 인지도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이런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백화점에 상은 그득 차려져 있는 것 같은데 선뜻 숟가락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냐는 굉장히 급한 문제고 예, 그냥 당 지지율, 우리 조직력 이것만 갖고 민주당이 이렇게 쉬운 승부를 할 수는 없다.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2021년 4월에 보궐선거잖아요. 예. 2021년 7월이면은 2022년 대선의 경선이 경선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선 시작될 때 만약에 여론조사를 자 2021년 7월에 내년 7월에 예상이에요.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7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등 누가 할까요? 2027년. 누가 하냐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 그렇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임기 1년이지만 그 후에 1년 후에 있을 시장에서도 유력한 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2년 이기면은 사이에 차기. 재선이에요. 아. 그리고 그 서울시장 선거 2022년부터 시작된 임기 4년이 끝나 2024 그러니까 임기 4년 끝나면 어쨌든 1년 뒤야. 바로 이제 대선 그렇죠. 경선 들어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다음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이 투표를 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이 다다음 대통령이 될 수 차기 있겠구나 차차기. 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하거든요. 차차기 대선 후보급이라는 거예요. 음. 이건.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앞서 저 여당 후보들 문제점 그걸 다 극복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 박주민 의원에 대한 거, 우상호 의원에 대한 거
인지도, 행동력 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필승 카드로 자꾸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이제 이름을 한 직접 번 빼고. 쉬고 다음에 대선 가라. 아하. 이거를 하는 거죠, 제가. 좋아요. 아니 네. 대권 후보 대선 2번 나왔나요? 저기 예번에 본선 한 한 번 번 나왔죠. 나왔고 예전에 이제 나왔는데 대선 후보 그렇게 나오다가 네. 또 대구에서 하다가 서울 와서 한다 그러면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구 내려가는 건 좀 그럴 수 있는데 대구에서 네. 서울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험지로 이거 간다. 이런 광주에서 느낌이 서울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왜냐면 정세균 총리가 저기 어디야? 저 전북에서 오래 하시다가 종로 왔을 때도 그건 지역 바꾸는 건데도 야 도전인데 뭐 이런 생각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민주당 후보를 폄하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고 이 근데 약점을 위기를 어떻게 예, 극복을 해야 그러네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의 안주에서는 이 개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이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거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차기 이제 또 대선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뭐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이준석 전 최고가 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잠깐 하셨던데 1위를 했다가 뭐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뭐 3위를 했다가 막 이래요 지금. 그러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물론 여당 후보는 따로따로였기 때문에 합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이라는 이 두 거물을 제친 결과가 어쨌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여론조사 결과들 뭐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는 이제 3위를 하셨지만 어쨌든 현재 여권을 제외한 후보군 중에서는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최고 1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범여라고 할 수 있는데 세 사람, 범야라 할 수 있는데 세 사람 했지만 뭐 유승민, 뭐 오세훈, 뭐 원희룡 빠졌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빠진 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데. 아니요, 근데, 안 좋죠. 어쨌든 그래. 유승민 빠졌다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유승민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예.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뒤에 두 개 갤럽 조사나 뭐 C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갤럽은 이제 오픈으로 누굽니까 얘기한 거고 아마 CBS 조사는 11명 했다는 것 같은데 추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위는 아마 거의 이낙연, 이재명인데 어쨌든 두 자릿수 넘어섰다. 네. 그리고 야권 후보 중에서는 제일 많다. 그거는 이제 공통된 거잖아요. 뭐 누누이 저희 당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과연 이 여론조사 대권 후보에 들어간 게 맞느냐, 왜 빼달라고 안 하느냐. 지난번에 빼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결국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빼달라지 않고 계속 이 여론조사 넣어서 하는 거를 보고 즐긴다 그러면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정치 본인 영역이 활동을 안 되는 하지만 거죠.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쨌든 본인 생각에 이게 나중에 대권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15% 됐다, 20% 됐다. 내가 가서 또 수사 세게 하니까 더 올라가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자기가 들어가면 그래도 올라가길 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등 하다가 2등 하면 기분 좋고 2등 하다 1등 하면 좋잖아요. 네. 정치인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까 고민해요. 그럼 수사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율을 올리는 것과 수사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 뭐 다 모든 분이 얘기하지만 그냥 빨리 빼달라고 얘기하시라.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클리어한 방법입니다. 빼달라고 하시거나 사퇴를 하시거나. 그만두고 정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대권 후보 1위에도 등극을 했으니까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논리인 것 같은데. 추 장관도 사퇴하시고 정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 네, 지금의 행동들은 법무부 장관이라보다는 네네. 정치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렇게 폄훼하지 말고 네. 잘 못하는 정치. 정치 자체를 폄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저요? 총장 지지율? 일단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현직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1위가 나오는 현상이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한국 정치 비극입니다, 사실은. 네. 당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뭐 현상을 분석해야 되는 평론가니까 그렇죠. 현상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죠. 한동안 빠졌어요. 근데 지난번 저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빼달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윤석열 총장은 아. 이게
내가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아하. 내가 나중에 끝나고 정치를 진짜 하든 안 하든 이 힘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한 2월 달쯤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제가 한번 기억하고 기억납니다. 났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어.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 1, 2, 3위 안에 힘을 가지고 이 힘이란 게 실질적 힘보다 여론이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총장으로서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튕겨나가서 바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자기를 지키는 일종의 방패로서 생각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럼 예.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추 장관이 한 달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게 네. 뭐 때렸다고도 어떤 쪽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과의 이런 대립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 장관의 채널 A 가지고 막 할 때 네네. 검찰 개혁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조용히 가시라. 왜 이렇게 일을 시끄럽고 큼직해가지고 뉴스거리를 만드냐. 그거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다. 경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3, 4월 아마 하셨을걸요. 이 자리에서. 예. 계속 근데 윤 총장 때리잖아요. 맞으면 맞을수록 크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생물 참 희한해요. 권력으로부터 맞고 탄압받으면 역작용으로 커져요. 예.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거칠게 안 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처리했다면 일을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 1위 안 왔을걸요. 그리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목적이 윤석열 사단의 해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예. 이렇게 거칠게 안 하고 얼마든지 부드럽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거칠고 막 이제는 뭐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어라부터 온갖 거 막 다 던지잖아. 그냥 뭐 하나 맨날 감찰이야.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금 뭐 겸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관련된 수사 다 감싸고 본인이 좀 안 좋은 수사는 다 잘못됐대. 뭐 이러면서 일만 크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건 없고 요거는 약간 윤석열 반대견 있으실 수 총장만 있겠네요.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저는 뭐 검찰 개혁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지금처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와의 어쨌든 그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엔 뭐 검찰의 마지막 검찰총장 같아. 검찰권을 행사하는.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어떤 지휘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 지금 김태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 힘이다. 예. 그건 저는 위험한 생각으로 봐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보면 중수부장이라는데 굉장히 국민 여론 지지를 많이 받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 국민들이 지지했거든요. 예. 수사가 옳거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거 하고 대권 후보의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내가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정당성 갖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여론조사의 지지 이것과 본인의 정당성 이거를 연결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요, 제가 보기에 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지지를 보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과연 그럼 언제까지 이 지지율이 좀 유지가 될까? 저는 뭐 총장을 하고 있는 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선에서의 정치인 지지율로 갈 거냐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살려면 아까 뭐 그 이준석 최고위원은 경제, 교육, 안보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계속 오리무중인 상태로 남아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실제로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네.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좀 밋밋해. 이 밥은 먹기 싫어.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불락 먹고 싶어. 해서 매운맛, 센 맛. 여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맛에 맞는 거죠. 예, 하지만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을 할 때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 선거, 대선보다 작은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심지어는 구의원, 시의원 선거를 할 때도 그 불맛 낙지 볶음을 매일 먹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실력과 다양한 그러니까 한정식, 백반, 최소한 한정식이 안 되더라도 백반 정도의 차림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블락 원디시다 윤석열은. 그래서 저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자 보는 그러면 거고. 약간 우리가 그 기시감이 좀 있는 게 예. 충청권의 이제 충청 대망론 뭐 이런 얘기 이분이 나오면 원래 충청도 출신도 아닌데 아버지가 공주 아버지, 사람이라고. 아버지. 네. 아버지가 공주 사람이라고. 이제 이거 우리에게 본적이 충청도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저는 떠올라요. 반. 그렇죠. 네.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 그 사실, 양반은 그냥 예. 충청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아니 뭐 반감이 아니라 뭐 고향분들이 뭐 네. 좋은데 근데 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냥 그 맛없 뭐 평양냉면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슴슴함으로 승부하려고 했다면 예. 윤석열 총장은 불맛이에요. 불맛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백반이나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식 대통령이 되려면 한정식 정도 차려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백반 정도는 전주 가서 먹는 백반 정도는 차려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주에서 먹는 백반은 한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예. 그 정도 차려낼 수 있는 실력과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디시예요. 그냥 그건 순간적으로 통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막 한밤에 막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떡볶이, 라면, 땡기죠.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고 싶어. 네네. 그럴 때 딱 이렇게 한 접시 내주는 이런 정도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컨텐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요거의 지지율이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한 나머지 두 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제도 한마디 하면요. 예. 반기문 총장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야당에서 어찌 보면 이제 탈당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반기문 쪽으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뭐 정치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져버리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갈 데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효과가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본인이 막 결심해서 나올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로 정당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창당 작업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따라갈 정치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세력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뭐 청와대 수석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그런 거 경험 없이 그러니까 그냥 땡크로 잡은 사람 말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검찰총장 하다 그냥 바로 대권 나온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았더라도 야당 측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출마 쉽지 않다. 그럼 총장 끝나면 제가 보기에 거의 끝나지 않겠냐. 만약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 전철을 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처럼. 이분 전철 타봤겠어요? 안 타봤을 거거든요. 그래요. 연습하고 전철 타러 가야 네. 될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 현근택 변호사, 김태경이 얘기한 것처럼 대선 아무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을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되고 행정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역대 대통령 다 그렇잖아요. 여의도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평생 관료만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국회의원을 몇 번 거친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대선 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건 맞는데 다만 이제 반기문 전 총리나 전 유엔 총장이나 고건종 총리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예. 고건종 총리 본인이 드랍했죠. 반기문 유엔 대사도 총장도 본인이 드랍했죠. 예. 공통점이 있어요. 드랍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몰락해가는 집권 여당과 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 고건종 총리도 사실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거의 몰락의 수준입니다.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이지 당시에 그렇잖아요. 차기 예. 대통령은 누가 봐도 거기서 지금 뭐 노무현 정부 후보로 된다 하는데 야 이거 내가 나간들 되겠어? 저쪽은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인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기문 총장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무슨 바른정당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오면 뭐 메이킹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붙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예.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는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태블릿 PC 터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일로 가면서 차기 대통령 그냥 누가 봐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였어요. 그거는 그거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야 저기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거든요. 몰락해가는 집권 여당과 같이 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이 야권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몰락해가다보다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래도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마 두 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보다 낫지 찍고 내려오는 것보단 그래도 그래프가 이거랑 바닥 뚫은 건 아니고 그때보다 바닥에 더 올라오고 나빠지긴 있어. 어려운 거고. 그때보다 더 나빠지면 해체지. 그러니까 그때는 예, 예. 하한가 열방 찍을 때고 지금 그래도 이제 바닥 다지고 지금 좀 올라가. 우상향으로 하려고 하는 차이거든요. 왜 그러세요? 자꾸. 네. 그러니까 그때랑 좀 상황이 달라서 뭐 무슨 그런 말씀인지 거에 알겠습니다. 대한 두려움은 좀 없을 거다. 근데 요 하지만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예.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권 후보다 사실은 여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고 한 달만 좀 가만히 놔둬봐라 그럼 쑥 빠질 거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견제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고 뭐 다 정치는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말하자면 손들어 주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고 야당 후보로 손을 들어주면 아하.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을 손들어줬을 때 네네네. 갑자기 그냥 폭등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어줬을 때 효과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때 안철수는 50%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전 되게 야권에서 뭐 그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뭐 외부에 있는 뭐 여러 다른 사람이든 간에 예. 여권이 아닌 야권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온 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이 1등했다. 예. 뭐 다른 누가 1등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권의 잠룡 두 분보다 그러니까 높은 후보가 있다. 그게 4년 만의 일이에요. 어. 왜냐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예. 그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20개월 동안 1위 했잖아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 잠깐 1위 하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이기고 나서 1위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4년 동안 4년 넘을 동안 민주당 계열이 아닌 사람이 대선 후보 1, 2위를 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다 1위는 문재인 뭐 EDM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예. 전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낙연 총리 이재명 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쨌든 민주당 계열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잠시나마 대선 후보 1위를 찍었다는 거 하나. 이거 예. 사실 되게 중요한 측면 야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야권과 여권의 힘의 차가 엄청나잖아요. 의석수를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볼 때 여론조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정권 연장을 원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지금. 아까 차이 뭐 오차범위 내에서 야권이 지금 의석수가 엄청나게 밀리고 당 지지도도 조금 그래도 좀 밀리는데 정권 교체론하고 정권 유지론이 비등비등하다라는 건 야권에서 뭔가 호재만 있으면 괜찮은 후보만 있으면 해볼만 하다는 반전의 얘기거든요. 계기를 반전의 만들 수 계기 있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여권 민주당 계열이 아닌 누군가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예. 저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틀 긍정적. 했어요, 이틀. 아니 3위만 이틀 하긴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아까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손들어줬을 때 박원순 전 시장 손들어줬을 때 예. 안철수 본인의 지지율이 한 50% 이렇게 고공 예. 그 진행을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박원순이 겹치는 자기 경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지 시민운동 제3지대 깨끗하고 능력 있고 신선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왔고 V3나 뭐 시민운동해서 해왔고 뭐 이런 능력들이 쭉 검증되고 이미지가 겹치니까 이게 갈 수 있었는데 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누구 손을 들어줬다 쳐. 근데 겹치는 사람이 있나? 윤석열의 매운맛? 윤석열의 불맛? 이게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종교배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말이야. 이제 유일하게 바라는 게 제가 떠오르는 분이 보기에는 한 분 있긴 있네요. 매운맛. 홍준표. 예. 누가 더 매운가.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이니셜로만 얘기를 해도 이심전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바라는 가장 좋은 자기 당에서 시나리오는 네. 윤석열 총장이 손 들어주는 걸 텐데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 총장의 지지가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들과에게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빨리 그러니까 손 들어줄 때 기다리지 말고 자력갱생의 길로 잘 가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길이라고 제가 봐요. 봐도 예. 동감해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총장이 총장까지 된 이유를 보세요. 어쨌든 박근혜, 뭐 이명박 수사하고 뭐 중앙 고속 승진했잖아요. 초고속.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치 막 아까처럼 하다가 손 들어준다. 따라갈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지자들은 야권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야권에 특별한 주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지금 정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 예. 야당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질의멸렬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게 가장 자, 중요한 끝으로 포인트다. 제가 짧게 세 분께 요거 세 분 다 변호사시니까. 네. 아니 특활비 이거 뭐예요? 특활비 이슈가 지금 어쨌든 또 되게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이게 특활비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먼 돈이에요? 그냥 쓰면 그건 되는 아니고 돈이에요? 저도 사실 특활비 받아봤어요. 군대에서. 오. 아, 왜냐면 군대에서? 정보 아, 다뤘으니까. 정보 특기지. 왜냐면 네. 그 뭐, 지침이 그거 어떻게 돼 있냐면 네네네네. 수사나 정보 또는 뭐 그에 준하는
어쨌든 국정 수행 활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게 있어서 둔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냐면 둔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활비를 이제 MBC에서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인터뷰 하시고 우리 출연자랑 만나서 프로그램 관련 회의했다 이런 거만 아니에요. 다 현금이에요. 현금이고 받으면 딱 그 현금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써줘요. 내가 얼마 받았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저도 저희 부대에서도 이제 국정원 특활비에서 국정원에서 감사를 오면 그 당시도 이제 기억나는데 그냥 다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해요. 뭐 어디 무슨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끄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디 썼다라는 거는 확인하지만, 그러니까 받은 사람 영수증은 받는데 예. 그 돈을 어디 쓰는지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뭐- 홍준표 선생이 무슨 홍준표 운영을 할 때 집에 생활비를 썼다는 생활비를 거 아니야. 썼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받아간 거 영수증만 떼면 되거든요. 예. 만약에 4천만 원 받았습니다만 쓰면 돼요. 이 돈을 내가 어디 썼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야, 근데 이게 이게- 그 액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던데요.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예전에 국민 이제 세금인데, 이것도. 독재 시대,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정보라든지 기밀을 다룬, 그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에도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기무사라든지 이런 데 쭉 다 날아가는 네네. 거예요. 두 개, 예전에는 거의 국정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정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 까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어디 썼는지를.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국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원 거 갖고 왔으니까 갖고 온 사람은 뇌물되고 또 거기서 국고 손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배당한데 거기 쓰는 건 맞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딴 데 갖다 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완전히 다 공개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쨌든 뭐 윤 총장이 어떻게 썼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거잖아요. 네. 확인 네. 불가하죠. 웬만하면 불가한 찾기 항목이다. 어렵게. 현금으로 아니, 뭐 쓰기 물론-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뭔가 딱 잡히면 몰라도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네. 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 특활 그러니까 안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에 배당되는 건 대부분 출입국 관리국에 배당돼요. 왜냐하면 예. 외국인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들 사이에 어쨌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검찰에 배당을 썼는데 그동안 사실은 검찰에 배당되는 건 법무부에서도 갖다 좀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그건 안 썼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검찰 건 안 썼다라고 얘기한 건데 자 일단 예. 안이 한번 살짝 아까- 듣고 갈게요. 예. 추미애 장관의 그냥 목표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총장을 한동훈 검사 잡는 거지. 그 이상 이하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얘를 자, 상경 아니 이런 주제.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방송에 뭘 얘기했어? 예. 근데 어제 저녁에 메인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저 허앵커가 저한테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럼 내가 그냥 주워 들은 건데요. 음. 확인은 안 돼요. 아님 말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 PD 방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죠. 예.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특활비 중앙지검 안 내려가는데요. 받았다는데 확인되십니까? 제가 그냥 들은 거고요. 확인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막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지고 본 거지 아닙니까? 맞잖아. 확인 안 된다며요. 본인이 진짜 주워 들은 거라며요. 자, 그죠? 요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맞냐, 본인이 장관이. 특활비를 썼냐 안 썼냐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에서 그리고 검사하자고 그것도 돼서 잠깐만요. 하나 더 할게요. 네.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예년과는 다르게 추 장관은 쓰지 않았다. 예년에 두 사람은 쓴 건가요? 법무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 법조인들이 그 문장에 숨어 있는 거 달리 요거 있잖아. 다만 반면 요거 딱 숨어 있는 네네네. 그렇게 쓰는 법조인들이 쓰는 문 딱 그게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뭐는 네네. 변론으로 하고 요런 거. 예년과는 달리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법무부 왈. 그럼 예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 전 장관인가? 아니겠죠. 다. 네, 그럼 예년은 두 그동안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냐? 사실 그동안 이게 이거지. 그동안 쭉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럼 조국 전 장관 법무부에 박상준 배당된 쓴 거는 거네. 법무부에 쓸 쓰고 시간이 검찰에 없었을 것 법무부에 같아요, 쓰면 근데. 맞거든요.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년. 검찰에 배당된 거를 법무부에서 좀 쓰다 보니까 문제 생긴 거라서 그거는 끊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확인한 거에 비해서 이제 중앙지검에 이게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돈 쓰는 게 원래는 사실 어찌 보면 예산 편거는 법무부에 있는데 이게 또 법무부가 직접 수사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검찰에 직접 이제 배당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저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총액이 됐든 그걸 어디 얼마 쓰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할당하는지 정도는 저는 뭐 법무부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다른 주제 하나. 네. 아니 요거 네. 하나 물어봐요. 정리하고 네. 특활비 얘기.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추미애 오늘은 윤석열 장관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얘기했고 어디 수사됐고 추미애 장관 오늘은 무슨 얘기했고 무슨 와 이거 좀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다는 게 그냥 이게 물론 그래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인적 청산도 있어야 돼요. 예. 모든 개혁 과정에 인적 청산, 제도의 개선 그렇죠.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제도의 개선은 어디 갔지? 이게 실종 사태야. 왜냐하면 저희들 같이 저처럼 정의당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시행령 나오면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많이 보장됐어요. 시행령 안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어.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직접 수사의 폐해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형사소송법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이후 한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그 윤석열 총장은 그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거든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 기소권 갖고 짱짱맨으로 수사하자라는 방향이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의 제도적 개혁의 방안이라면 이 제도적 개혁이 계속 실종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실은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이 제도 개혁을 실종시키는데 굉장히 자기 수준을 밟고 있다고 한다면 추 장관님도 만약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윤석열 vs 추미애 이렇게만 간다면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그럼요. 가는 거다. 예. 자, 마지막 아이템 저 그거 발제 질문만 얘기해봐. 할게요. 저는 얘기해봐. 저는 제 얘기는 안 하고 질문만.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지. 진짜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어. 물어보실 것 같았어. 네, 질문만 할게요. 내 얘기는 안 하고. 네.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 변호사인 금태기 형이랑 예. 정의당 전 안 법률위원장이신 물어봐도 알지 않았어? 인권의 보루 야, 그렇게 장식 하면- 형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야, 물어보고 편집해 주세요. 네, 물어보고 싶다.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 반대했어요. 생각은 얘기 안 해도 마실 테니까. 저는 반대했어요. 저도 네. 과하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클리어하지.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제도 얘기하는데 좀 이게 중대 범죄 예를 들어 국가 테러. 안보라든지 뭐 이런 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손들은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한동훈 검사장 헤드라인인데요? 얘기는 아니 이건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라면 아유, 제가 그럼요. 보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진술거부권이 그렇게 잘 보장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그 그래요 진술거부하니까 진술거부권 엄청 얘기가 비난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난리를 진술거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도 아직 이 수사에서는 잘 보장이 안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수사 가서 가지고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쌍심지 켜고 봐요. 우리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데도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에서 요거를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 사실은 정말 많은 게 들었어요. 그렇죠. 어우, 이 무슨 많은 게 들어서 포렌식 한번 해보면 무조건 요즘은 수사하면 무조건 이거부터 가져가거든요. 네네. 핸드폰 옛날 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네. 근데 집에 만약에 사무실 오면 옛날 거 다 가져가서 압수수색 들어오면. 싹 열어봐요. 네. 싹 열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수사받는 사람 완전 의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하는 게 뇌물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사관이나 저도 이게 뭐 참여해서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네. 개인적인 뭐 문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어찌 보면 경찰이 가자는 데로 갈 딱 수밖에 잡히는 없어요. 거야.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탕에 보면 일단 알려줘라 비밀번호. 그럼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잘 봐주겠다, 잘 선취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대부분 넘어가요. 그래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변호사로서 제가 만약에 뭐가 잘못해가지고 잡혀갔어요. 핸드폰 안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핸드폰을 뭐 잊어버린다든지 수사할 것 같으면 네. 바꾼다든지 근데 좀 바꿀 때 됐다. 2년 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딜 버리거나 뭐 이러면은 뭐 증거인멸되지 보니까 상관없거든요. 본인 거 버리는 거나 뭐 이거는 뭐 증거인멸이 없지만 그래도 죄는 안 되는데 네. 이제 영장 뭐 구속 이런 사유는 되지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잠깐만. 핸드폰을 구속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예를 뭐 들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리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을 물론 뭐 이렇게 가져가라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안 주려고 하죠. 대부분. 오늘 결론 나왔네요. 추미애 장관 최측근 현모 변호사. 네. 장관의 휴대전화 법안 잘못됐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 동의하지 예,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네, 저야 뭐- 아, 지금 뭐 아주 그냥 저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나 사실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 하고 왔어요. 자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은 좀 바쁜 스케줄로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 있었던 정치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